안녕하세요. 미술관의 전시 환경에 따른 작품 해설 자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지난 학기 발상과 디자인 연구를 진행한 미술학과 신보라입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미술관 내외부에 설치되는 해설 자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관련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범위에 따라 제목을 조금씩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캡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다가 미술관에 설치되는 여러 해설 자료 중 하나가 캡션이라는 것을 알고 연구의 범위와 제목을 점차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미술관 전시 환경에 따른 작품 해설 자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주제 제시 단계에서는 제가 평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데이비드 후크니전은 캡션의 디자인 문제 때문에 관람객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에 비해서 캡션의 크기가 매우 작고 이 캡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있는 글의 폰트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기사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있는 관람객을 보시면 허리를 굽혀서 캡션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립미술관 사례 이외에 다른 미술관에서는 캡션 디자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러 미술관을 방문하였고 그 중에서도 잘된 디자인이라고 판단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사례와 금호미술관 사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캡션을 보시면 캡션 자체에다가 조명을 사용해서 어두운 전시장에서도 관람객의 가독성을 확보하였고 금호미술관 사례를 보시면 양정욱 작가의 작품 특성상 조명을 활용했고 이 작품이 키네틱 작품이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가까이 가서 캡션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따로 프린트를 해서 캡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호미술관에서는 해설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고 나서 이 문제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술관에 설치되는 해설 자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캡션 및 기타 해설 자료의 디자인과 설치를 큐레이터 자율로 맡겨 이에 대한 수집된 사례나 정리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이게 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발행한 미술관 관리 운영 매뉴얼인데요. 이렇게 명제표라는 것이 캡션과 해설 자료에 대한 명칭인데 이 명제표 부착에 대한 내용이 관람객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한 줄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제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가 진행되었고 있었기 때문에 관람객의 불편을 바로 목격할 수 있었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 특성상 많은 관람객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 후기 동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 첫날부터 이런 캡션에 대한 컴플레인 때문에 나중에 캡션의 크기를 이만큼 키웠지만 이 역시도 관람객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캡션의 크기 자체도 충분하지 않았고 캡션의 부착 위치 또한 관람객이 여전히 허리를 굽혀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국내 미술관 현황에 대한 기존의 통계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자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국 미술관 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조사입니다. 상시 전시실이나 기획 전시실의 면적을 이렇게 조사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 관람 인원을 조사해서 관람객이 얼마나 미술관에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방문하는 미술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연 관람 미술관 안에서의 관람객 밀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미술시장 실체 조사인데요. 보시는 표는 관람객이 미술관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람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제시되는 항목은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 향상, 여가 시간 향유, 특정 작가의 미술 작품을 감상, 가족 나들이 및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람객이 미술관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조사하면 디자인할 때 조금 더 이 항목을 참조하면서 더 나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설 자료의 범위를 조사하였고 기준 설정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설 자료의 범위를 보시면 라벨, 캡션, 상세 캡션, 전시 패널 및 설명글, 정보 리플릿, 소책자 이렇게 6개로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캡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모든 자료가 캡션이라고 명칭을 알고 있었다면
해설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한 결과 이렇게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라벨은 작품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간단한 그런 글인데요. 작품의 기본 정보라고 하면 작품의 제목이나 그 작품을 그린 작가의 이름 정도만 담겨있는 간단한 라벨입니다. 캡션은 이러한 라벨의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작품이 제작된 연도나 사용된 매체 등을 담고 있는 50단어 이하의 추가 정보이고요. 상세 캡션은 라벨 정보와 그 캡션에 담겨있는 정보 이외에 작품의 해설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전시 패널 및 설명글은 전시실이나 전시에 관한 개요, 앞으로 보게 될 작품 정보 글입니다. 전시 패널 및 설명글은 좀 보통 그 전시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되는 글이고요. 상세 캡션보다는 훨씬 더 긴 분량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정보 리플릿은 주요 작품에 초점을 맞춘 소량의 정보 책자입니다. 소책자와는 조금 다르게 소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책자보다는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현저히 작고 리플릿 같은 경우는 관객들에게 종이의 형태로 따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소책자는 리플릿보다 담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으며 전시 주제나 작품 정보, 프로그램 및 행사 정보 같은 이런 전시 이외에 전시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정보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관람객의 관람 방식 또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람객이 어떻게 작품을 보는지, 그리고 허리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작품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조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해화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유는 작품을 보기 전에 라벨부터 읽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작품의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선에 따라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조각을 먼저 본 뒤에 관람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을 먼저 관찰을 해야 합니다. 미술관의 그런 면적이나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벽면 쪽에 바로 시선이 먼저 닿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벽면이 확보가 안 된다면 자대 밑에 설치를 해서 관람객의 시선이 작품 다음에 먼저 닿을 수 있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면 관람객이 어떻게 캡션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를 먼저 관찰했는데요.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면 최소 90cm 이상이 확보돼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90c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할 수 없는 미술관의 경우 관람객의 밀도를 고려해서 관람객의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면 90cm 이하로 높이를 확보해도 그다지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 조사 항목은 이 항목들은 영국 왕립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미술관에서는 전시 접근성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그 전시 접근성이라는 것은 미술관에 관람을 하는 관람자들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유형의 관람객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전시 접근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항목들은 왕립 시각장애인들의 초점을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항목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글꼴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지, 글꼴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본문은 어디 쪽으로 정렬이 돼야 하는지, 글의 방향, 단 사이의 여백, 굵은 글씨, 본문의 대문자나 소문자의 유무, 기울임체와 밑줄, 유광 또는 빛을 반사하는 종이 쓰지 않기, 글과 배경의 대비는 최대한 강조, 이렇게 관람자로 하여금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관람객의 밀도는 이렇게 국외 자료인 미술관 가이드라인을 조사한 결과 관람객의 밀도가 적절, 용인 가능, 관객의 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적절한 정도는 관람객이 한 관람객당 2.9m 제곱센티미터의 밀도가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경우이고요. 이렇게 관람객이 이동이 많은 경우는 0.9제곱센티미터도 용인 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관람객을 분석하였는데요. 관람객의 유형은 이렇게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국적, 직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로 나눈 이유는 관람객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 관람객의 유형에 따라서 그에 따른 눈높이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9cm에서 170cm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밑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사람에 비해서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모두를 고려한 해설 자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관람객의 관람 방식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관람객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미술관에 방문해서 정보를 읽을 때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서 읽는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의 경우 작품의 색깔, 선, 표현, 구성, 질감 같은 감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설 자료의 색깔이나 표현,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서술적인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 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설 자료의 그런 캡션보다는 상세 캡션 쪽으로 더 배치를 하면 됩니다. 논리적인 양적 관람객 같은 경우는 영역적 추론이나 수치상의 고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캡션 안에 작품의 사이즈나 작가가 취한 방식, 이런 사용된 매체 같은 거를 자세하게 적으면 이런 관람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의 경우에는 작가가 제시한 개념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세 캡션보다는 리플렛에 주요 작품에 대한 해설 정보를 담아서 배포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경영적인 접근을 하는 관람객 같은 경우는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따로 발행을 해서 이런 경험적인 접근을 하는 관람객에게 배포를 한다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전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1차적인 매뉴얼 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설 자료의 분석, 관람객의 분석, 공간의 분석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큰 주제 안에 소주제를 넣어서 보충 설명을 하는 형태로 목차를 진행했습니다. 해설 자료의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캡션 이외에 라벨, 캡션, 상세 캡션, 소책자, 리플릿 같이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해설 자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해설 자료의 선택은 아까 보셨던 관람객의 그런 접근 방식, 습득 방식을 조사한 다음에 그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미술관의 그런 여러 종류의 해설 자료가 어떤 양으로 분포가 돼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관람객 분석 같은 경우는 관람객의 분류를 통해서 관람객이 어떤 유형의 관람객이 전시장에 방문을 하는지, 그러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관람객의 눈높이 또한 그 관람객의 분류와 연계된 내용으로 이 각 유형의 관람객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은 정도의 눈높이를 확보하면 되고요. 습득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공간의 분석은 공간에서 조도에 따라서 관람객의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 어두운 조명 때문에 그런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에 보조 조명 설치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의 공간이 유형이 다 다르고 공간의 구조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해야 하는지 공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뉴얼의 진행 방식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뉴얼을 진행할 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시켰냐면 기존의 연구 자료를 담고 있는 표의 제시와 그에 따른 매뉴얼 제시로 주장의 타당성을 고려했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증된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 자료이지만 그에 따른 매뉴얼은 제가 직접 설정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기존의 표, 아까 보여드렸던 기존의 표인데요. 관람객의 습득 방식에 대한 표를 제시한 다음에 제가 그 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고 어떻게 매뉴얼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음으로 조명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검증된 자료인 조명에 대한 표가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관람객의 밀도가 어느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할 시에 해설 자료의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담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최종 결과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행본의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제목은 미술관의 전시 환경에 따른 작품 해설 자료 가이드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제작을 했고 총 46페이지의 단행본 형태입니다. 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표는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계산한 표인데요. 이 표도 역시 검증된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표이고요. 보시면 해설 자료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캡션, 라벨, 캡션, 상세 캡션, 전시 설명글 이렇게 해설 자료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6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4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전시장 내부에 설치되는 해설 자료만을 가져왔습니다. 단어의 수는 라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8단어에서 30단어 이하, 그리고 캡션은 50단어 이하, 상세 캡션은 250단어에서 500단어 이하. 전시 설명글은 250단어에서 600단어 이하의 단어 수를 포함하고 있고,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계산해서 라벨의 갭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하는지, 캡션은 몇 개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 캡션과 전시 설명글은 어떤 곳에 어떤 개수를 갖춰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총 2,400단어라고 계산을 했고요. 이보다 더 넘어가면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공간은 실제 전시 공간을 재현한 공간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시 공간에 있을 때 어떤 눈높이를 맞추었을 때 이 휠체어를 탄 사람을 고려한 계산이 되는지 실제 공간에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100호 이상의 작품 설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100호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 이유는 이 그림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림이 설치되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00호 이상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160cm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중심선을 맞춰놓고 보통 작업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가운데를 중점으로 맞춰놓고 크기에 따라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옆에 있는 캡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132cm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휠체어 탄 사람의 눈높이가 최대 132cm이기 때문에 이렇게 132cm에 맞춰서 캡션을 부착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이렇게 작품이 설치되어 있고 캡션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눈높이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 공간에 재현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이게 정말 전시 공간에서 효율성이 있는 설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현을 해놨고요. 다음으로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춘 경우입니다. 175cm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높이를 고려했고요. 이 눈높이에 따라서 이 해설 자료를 부착을 한 경우이고, 여기 있는 작품들 역시 이제 미술관에 설치되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작품을 부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부착이 되어 있고, 옆에 캡션은 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고 이 폰트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보여드렸던 그 왕립협회에서 발행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형태의 그런 캡션을 갖추고 있고 이 역시도 눈높이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설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시립미술관의 그런 전시 공간을 가져왔고요. 이 전시 공간에서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관객이 움직이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 동선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이 방향에 따라서 시선이 작품에 먼저 가는지 캡션에 먼저 가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어떻게 캡션을 부착해야 되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작품이 왼쪽에 있고 캡션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가야 시선이 작품 다음에 캡션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에서는 오른쪽에 작품을 설치하고 왼쪽에 캡션을 설치해야 시선이 작품에 먼저 갈 수 있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트선재 미술관에서 리킷 전시를 했을 때 리킷의 작품이 영상 작품이 주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 작품이 주가 되었고 이 리킷 작가의 작품 세계상 그 전시 공간의 조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가 없었습니다. 리킷의 작품 특성상 좀 흐릿하게 작품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작품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전시 공간의 조도가 확보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리킷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벽면에 해설 자료를 부착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리플릿의 형태로 관람객에게 배부를 했을 때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트선재센터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해설 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모더니즘에 대한 전시였는데 주로 해설 자료를 외부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런 연표를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연표를 리플렛이나 전시 공간 안에 설치를 했을 때 전시 공간 안에 설치를 하면 이 세세한 자료를 다 읽느라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전시장에서 관람객의 밀도가 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장 내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부에 설치해야 관람객도 더 편하게 이런 연표를 관람할 수 있고 그렇게 전시장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연표라도 외부에 설치를 해서 관람객이 좀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작품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런 유형에 따라서는 어떤 설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도 따로 조사를 했는데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형태의 그런 쇼윈도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람객이 손을 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조명에 의해서 이 반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부착을 해버리면 이 도자기에 받는 조명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 밑에 부착이 돼버리면 그림자에 가려질 수도 있고 조명 때문에 이 캡션이 빛을 반사해서 가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각도를 좀 갖춘 이런 캡션을 부착을 해야 가독성이 확보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카이빙 전시 예시인데요. 아카이빙 전시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이나 뭐 드로잉 같은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한 형태의 전시 형태를 아카이빙 전시라고 합니다. 아카이빙 전시 특성상 이런 사진이나 글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그런 쇼윈도 안에 이런 글과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액자 안에 그림과 사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에 걸어서 DP를 할 경우에는 이 액자의 그림자를 고려해서 보시면 이 그림자 밑으로 캡션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 밑에 들어있는 그 그림자를 피해서 캡션을 위치하는 게 좋고 이런 네모난 쇼윈도 같은 데 넣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카이빙 자료 바로 밑에 캡션을 설치해야 이 자료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를 관람객이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빙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료 밑에 바로 설명을 해주어야 관람객이 이해하기가 쉬운 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대 상상마당에서 진행된 작가님 라티크 사진전입니다. 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사진 전시 같은 경우는 이 액자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자 바로 밑에 이렇게 그림자를 피해서 해설 자료를 부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분류표이고요. 작품 유형은 도자기, 드로잉, 프린팅 작품, 아카이빙 자료, 회화, 사진, 입체 작품 이렇게 6개의 유형으로 크게 나누었고 이 작품 유형에 따라서 작품의 그림자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빛을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 밑에 들이우는 그림자가 있고 드로잉, 프린팅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액자에 넣기 때문에 액자 그림자를 고려해야 하고 아카이빙 자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책상 형태의 쇼윈도에 넣을 경우와 액자의 형태에 넣을 경우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름이라고 표기를 해놨고 회화 작품 또한 액자에 넣는 경우에는 그림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캔버스에 넣을 경우에는 캔버스의 그림자를 고려해야 하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과 마찬가지로 액자에 넣기 때문에 액자 그림자 그리고 입체 작품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부착 위치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쇼케이스 안에 경사진 바닥면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 경사진 바닥면은 확보가 돼야 하지만 이 경사진 바닥면은 쇼케이스 안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고 쇼케이스 밖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로잉 작품이나 뭐 사진 작품처럼 액자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은 그림자 바깥쪽으로 부착을 하면 되고요. 아카이빙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작품 가까이에 회화에는 작품과 한눈에 들어오게 부착을 하면 됩니다. 입체 작품은 관객이 시선이 가장 작품 이외에 어떤 벽면에 바로 시선이 가는지 작가의 그런 작품을 보고 난 뒤에 관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에 부착을 하면 됩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으로는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해설 자료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전시 완성도에 기여했습니다.
여러 학술 자료에 해설 자료가 소량 분포되어 있고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해설 자료 디자인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시각 관련 연구, 미술관 관람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서 근거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결론 및 제안으로는 미술관에 부착되고 배부되는 모든 해설 자료는 왜 그동안 매뉴얼이 하나 없이 전시 기획자의 자율에 맡긴 게 되었던 걸까? 이 매뉴얼을 통해 해설 자료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며 전시 기획자와 미술관이 앞으로 전시 완성도를 높이고 관람객을 위한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미술관의 전시 환경에 따른 작품 해설 자료 디자인을 참조하길 바란다.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바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전시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해설 자료는 전시 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설 자료를 위한 보조 조명이 필요할 시에 알맞은 조명 종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